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아이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는 가정교사가 될 것.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미 인공지능이 챗봇이 유창하게 읽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반년 후에 읽거나 쓰는 정도는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는 가르칠 수 있다는 건데요. 심지어 2년 정도 지나면 인공지능이 복잡한 수학도 계산해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비싼 과외를 받지 않아도 될 테니 사교육 비용도 줄어들고 좀 더 평등하게 교육받는 세상이 오겠죠. 빌 게이츠가 기대하고 있는 것도 인공지능이 가져올 이런 교육 혁신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교육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포함해 많은 나라가 공교육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눈높이 교육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인공지능은 학생들의 이해도에 따라 미처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진도를 나가는 대신 반복 학습을 제공하고 이미 이해한 친구들에게는 다른 내용으로 학습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에 우려를 표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첨단 교육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경우 관련 혜택을 일부 계층에서 먼저 활용하게 되고 오히려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만약 그런 점이 우려된다면 인공지능 교육을 수도권 이외 교육 낙후 지역에서 먼저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4월 24일 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증시 열렸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네, 우리 증시는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공매도가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특히나 급증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서요. 몇몇 주식들의 좀 급락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 지수가 1.5% 정도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사실 지난주에 미국 증시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 또 자라나는 데이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한 0.67%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요즘 우리 코스닥 시장을 되게 걱정 많이 하는데요. 제가 우리 정광우 전 펀드 매니저 공자 앞에서 문자 쓸 생각은 없습니다만 저도 개인 투자를 열심히 해봤던 사람으로서 예전에 증시가 이렇게 호황일 때 대거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증시가 갑자기 빠지고 나면 그 유동성이 갑자기 나가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손실을 더 보존하거나 아니면 이득을 좀 더 얻을 수 있는 변동성 큰 시장에 갑자기 돈이 몰리더라고요. 네네. 즉 코스피 우량주에 투자했던 분이 손실 나고 나면 이 돈 되찾기 위해서 코스닥에 돈이 밀리는 형국들을 예전에도 전 몇 번 봤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코스피는 잠잠한데 코스닥이 요 근래 몇 개월 동안 급등해서 그런 우려를 전 하고 있는데 네네. 매니저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그 점에 대해 가지고서 요즘 말씀들이 많으신데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이 많이 지금 양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코스닥의 경우에는 공매도로 봤었을 때에 거래대금 대비해서 공매도 비중 혹은 공매도의 잔고 같은 것들이 과거 평균 대비해 가지고선 높거나 혹은 그 상승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코스피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모두가 과거 평균 대비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시장이 좀 열기가 달랐다라는 점이고요. 말씀해 주신 우량주에서 좀 손실 보존을 위해서 그 이제 좀 소형주, 변동성이 큰 주식으로 가는 현상에 대해 가지고서는 사실 이제 일견으로는 그렇게 또 봐주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희가 이제 한 2015에서 16년 당시를 예. 보시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15년, 16년 초까지가 개별주 장세였었고요. 근데 시장은 그 전에 약세장이었습니다. 예. 근데 15년 한 10월 정도부터 해가지고서 약세장이 종료가 되었었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18년도 초까지 대형주가 지수를 크게 끌고 가는 예. 장이 나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한번 그 증시 자체가 이번에 차이라고 하면 그 전에 같이 많이 빠졌었다라는 거고요. 코스피에 있어 가지고서는 열기가 아직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점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대통령이 조만간 미국 방문을 하시잖아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그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아마
회담에서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그걸 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근 전기자동차 보조금 관련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자동차를 제외하고 전부 보조금이 배제됐다 이렇게 발표가 된 줄 알았는데 최근 독일 자동차는 보조금을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 방문하면 우리나라 자동차는 보조금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근데 아마 보조금 받기는 어려울 것 아, 같고요. 그래요? 네, 이번에 특별히 포함이 된 게 폭스바겐인데 아무래도 광물 규정 관련해 가지고서 그 기준치에 상당히 간당간당하게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새롭게 제출을 하면서 이제 그 포함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그렇지만은 이게 별로 그 뭐랄까요 대세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경우는 사실상 이번에 다 제외가 될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향후 전망을 목표치를 내놓잖아요. 예. 거기 숫자를 보게 되면은 우리도 계속 미국 시장에서 친환경차의 꾸준한 그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서도 약간의 그 뭐랄까요, 그 이제 다른 길을 열어놓기는 했습니다. 예. 리스 차량에 대해 가지고서는 음. 이것과는 무관하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미국이 리스 시장이 큽니다. 아, 그래요? 네, 20% 이상이기 때문에 오. 그 시장에 우리가 나가는 차량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고요.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서 목표하는 목표치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목표 친환경차 매출 이제 판매 대수는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본 게임은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네. 타이트해지지 않습니까? 기준이. 그렇게 되면 이번 경우에 최대 수혜라고 꼽히는 게 테슬라인데 가령 테슬라의 경우에는 CATL 중국 기업의 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보조금을 받는데 명단에 모델 3가 들어갔거든요. 예. 하지만은 2년 뒤에는 우려국의 그 광물을 이제 그 소싱하는 쪽에서 우려국에 들어가게 되면 예. 만약에 이게 중국이 우려국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은 더 이상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 게임은 이제 시작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업체들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주 초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작 뚜껑을 더 자세히 열어봤더니 미국 자동차 회사인 포드나 좀 전에 말씀하셨던 테슬라 이런 회사들은 중국 배터리 업체와의 합작 공장, 합작법인 같은 걸 설립해서 이번 보조금을 우회하는 그런 전략을 추구한다 이런 말도 있던데 이건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서요. 공장을 직접적으로 양쪽의 자본을 같이 해서 짓고 예. 그다음에 재료나 이런 부분들을 중국에서 완전히 소싱을 해오게 되면은 예. 그런 문제가 될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미국 내에서 미국의 자본으로 하는데 예. 이에 대해 가지고서 그 중국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서 사실상의 모든 뭐 오퍼레이션은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로열티 형태로 수출을 해 나가면 이거는 이번 규정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소위 말해서 뒷구멍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방법들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번에 이제 그 미국이 CAT에도 어쨌든 들어가는 걸 보면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조금 뒷구멍으로 피해가는 전략을 미국 업체들 쓰는 것도 정부가 알고 있지만 용인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시장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요. 예. 그만큼 미국이 친환경차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에 그만큼 지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생산이. 그러니까는 이렇게까지라도 해가지고서 친환경차의 비중을 빠르게 높여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는 그 이제 비중을 높여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 생산이 물량이 굉장히 딸린다. 그러니까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은 원래 법의 취지에서는 어긋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중국 업체가 좀 들어오는 것도 용인을 하겠다라는 걸로 일단 초기에는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더더욱이나 우리 업체들이 미국에서 지금 가장 많이 확장을 증설 계획을 밝힌 곳은 한국 업체들입니다. 예. 그 물량들은 다 필요한 물량들이다. 그렇게로 저는 요 이슈는 해석을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전기 자동차의 이 미국 시장은 이제 시작인 것이고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뭐 누가 한 발 앞섰다 뒤섰다 이걸로 일리힐비 할 건 아니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자, 이번에는 또 2차 전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산 배제 이게 가장 확실히 요구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인데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발빠르게 미국 시장 진출했잖아요. 그러면 네네. 2차 전지는 호재 아닌가요? 그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것이 지금은 싸우고 있는 것인데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중국산의 배제를 급격하게 시켜야 되다 보니까 예. 그러면은 일단 시킬 수 있느냐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가능하더라도 그러면은 더 비싼 비용을 치르고서 생산을 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면은 수익성에 혹시나 악영향이 오지 않느냐.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뭐가 됐든 이런 규제들은 좋지 않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점이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몇몇 품목들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쓰는 것들은 중국산의 비중이 막 90%가 넘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장기적으로 기업이 사업을 해나간 데에서는 안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산의 뭐 완전 배제하겠다가 아니라 비중을 줄여 나가겠다. 우리 정부에서도 최근에 뭐 50% 정도까지 그렇게 높은 부분들은 줄여 나갈 수 있게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장기 과제이고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 의존도가 낮아지면 좋은 것이 아니냐. 그 두 가지가 현재는 맞물려 있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그 질문과 제가 맥을 같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중국산 배터리 시장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법과 제도를 도입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서 이렇게 미국 회사들이 중국 배터리 회사랑 합작을 해버리면 그러면 2차 전지 국내 업체들은 어디에다가 납품을 해야 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이게 이제 앞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아주 현실적인 부분에서 미국도 부닥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급적이면은 경쟁 국가의 제품을 쓰기가 싫겠죠.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목표한 그런 이제 친환경 비율을 맞추려고 해보니까는 사실상은 중국산을 쓰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현실론이 되었고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 거는 일단은 전부 다 가져가서 저는 일단 쓰고도 부족하니까 그런 일이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차원으로 봤었을 때는 더 나아가서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양쪽에 다 양다리를 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만의 IRA가 나와 있지만 이런 최근의 흐름을 보면서 유럽에서도 예. 반도체나 배터리나 이런 거 관련해서 유럽판 IRA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이 되면 또 여기는 기준이 어떻게 다를지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완전히 하나를 배제하고 갈 필요가 있느냐? 그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소싱처를 다양하게 해놓는 거는 분명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생산을 어디서 하느냐를 가지고서 판단을 많이 내리니 한국 업체들이 이미 전략을 잘 짜고 있다고 봐요. 미국에서도 증설을 많이 하기로 결정이 돼 있고 유럽 쪽에도 이미 공장이 우리는 있고 예. 추가적인 증설 계획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우리 기업들이 이런 그 글로벌에서 주요 국가에서 나오는 규제에 맞춰 가지고서 대응을 잘해 나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의 배터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포드나 테슬라처럼 중국 업체의 배터리 같은 걸 사용해서 중국 시장도 배려하는 뭐 이런 제스처에 대한 고민은 안 하나요? 사실 그 한알령이 2016, 17년에 이제 나온 이후부터는 예.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에서 팔리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핸드폰도 점유율이 1% 미만으로 내려가 있죠. 1% 미만이요? 엄청나게 내려가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네. 우리가 일본 업체나 로컬 업체한테 마켓쉐어를 다 뺏겼습니다. 어. 근데 이 부분을 다시 되살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는 예. 어렵다라 생각을 하고요. 자동차도 예전에 그 택시가 전부 현대차고 막 그랬었는데. 네, 원래 북경 현대에서 네. 다 나갔었죠. 그래서 공항에 내려서 택시 잡으면 다 현대차였었던 맞아요. 네,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은 세상이 변했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현대차가 실적이 나쁘냐면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거든요. 예. 그런 이유는 뭐냐면 다른 시장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한알령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도 우리를 보는 시선이 변했지만 우리도 중국을 보는 시선이 변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중국의 성장을 그냥 좀 우리가 별다른 혁신을 통하지 않아서 않더라 하더라도 중국의 성장과 괴를 같이 해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면 그 뒤에는 우리가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해야 된다라는 걸로 네. 바뀌면서 우리 기업들의 저는 어찌 보면 그 이후에 전체적인 경쟁력은 올라간 게 아니냐. 가장 베스트 케이스를 예로 든다면은 저는 우리나라의 콘텐츠 엔터 산업인 것 같아요. 원래는 중국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중국에 의존을 했었죠. 근데 예. 아직까지도 우리는 중국에 그 가수 한 명도 한국 그 국적 가수가 공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되다 보니 지금 엔터사들은
더 이상은 중국 담당들이 회의에서 얘기도 안 합니다. 어. 그러니까 그 시장을 보지도 않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이에 우리 그 엔터나 콘텐츠 산업이 얼마나 커졌냐를 보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갔거든요. 예. 손쉬운 곳에서 벗어나게 되니까는 위기감으로 인해서 글로벌에서 오히려 더 잘한 뭐 일종의 매기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거는 더 잘해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경쟁에 나서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미래는 더 열려 있고, 차라리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퀄리티가 높아졌을 때 중국은 우리 걸 사가지 말라고 해도 중국이 사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뭐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또 반도체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반도체 생산 공정을 보여달라, 뭐 도면을 보여달라, 뭐 진짜 무리한 요구들 많이 하던데 이번에 좀 이 회담이 열리고 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 조항들 좀 사라질까요? 현실적으로는 네. 사라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미국의 정치 지형이라는 것은 예. 뭔가 한 번의談判으로 결정이 된다라기보다는 본인들의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에 맞춰 가지고서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쪽에서 합의를 아주 조용히 기민하게 해 나가는 것들을 봤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뭔가 이번 방미 성과를 가져오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에서도 사실 그런 기대는 전혀 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최근에 지금 말씀해 주신 자동차나 배터리나 아니면 반도체 이쪽에서의 미국의 행보를 보면 80년대 미국이 떠오릅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이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일본 자동차가 워낙 침투를 해오니까 쿼터를 지정을 해버렸죠. 그리고 예. 일본에 가서는 이란까지 나오라고 해가지고서 미국 차를 제발 좀 사주세요라고 그때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신문지상에 얘기를 하던 시기였고,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서도 강력하게 규제를 그때 당시에 가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를 보면 저는 해결책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뒤에 일본의 자동차는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예. 쿼터제가 들어가니까는 더 비싼 자동차, 그러니까는 프리미엄 모델을 렉서스를 내서 성공을 했고요. 예. 반면에 반도체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기술 이제 뭐랄까요, 여기 있어가지고서 헤게모니를 장악을 못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일본의 반도체는 오히려 한국에 밀리게 됐었던 예. 그런 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서 미국의 업체가 대단히 잘 되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미국 업체들 중에 위기에 빠졌던 업체들에게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고 계속 기업이 되도록 한다라는 면에서는 그때하고 지금의 조치들이 비슷한 것 같고요. 다만 근데 그 대응에 상대방이 되는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을 했냐 못 대응을 했냐에 따라 가지고선 산업의 미래가 달라졌었다. 그래서 결국은 돌고 돌아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기업들이 혁신을 잘해서 잘해 나가는 수밖에는 답이 없고,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돌파해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요즘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대만 업체에다가 자꾸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관전 포인트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대만 반도체 업체요. 네, 대만하고 특히나 여기에 일본까지 엮여서 그 두 군데에다가 더 잘해준다는 거는 뭐 인상은 지울 수 없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근데 우리가 미국 시장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방어를 해내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고요. 나머지 시장에서도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만든 것과 같은 조치들을 하려고 합니다. 가령 유럽도 지금 이제 그 유럽 지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비중을 높이고 싶어 하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왜냐하면 유럽의 경우에는 완전히 미국 편도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중국하고 또 관계를 좋게 유지해 나가려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에서 균형 감각이 있도록 대응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시장 방어, 그다음에 혹은 성장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다 기대감 있게 말씀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그다음에 2차 전지, 반도체, 이 중에서 제일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걸 꼽으세요? 뭐 당연히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당장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점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재고가 너무 많고 그 점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못하면은 현금이 너무 부족해서 자금 조달이 계속 필요한 그런 기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 기업도 최근에 EB 반응으로 보여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서는 현재의 불확실성을 일단은 빠르게 해소를 해 나가서 기업들이 좀 체력이 올라오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반도체 쪽에서는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이번 방문 일정 봤더니 뭐 미국 나사 방문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던데 신재생 에너지, 뭐 우주 항공 등 다른 산업 분야는 이번에 뭐 특별한 이슈는 없을까요? 네, 뭐 사실 이런 부분보다도 예.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서 뭐 포탄 같은 것들을 진짜로 예. 공식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 문제, 이제 대만 문제 있어 가지고서 공식적으로 또 추가적인 발언이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친환경 관련해서는 짧게 말씀드리면 태양광이나 풍력 모두 다 우리나라 주요 업체가 미국에서 이미 증설 발표했고 그 규모는 미국 내에서 증설하는 것 중에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 부분은 기민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보조금 지금 계산을 해 보면은 투자 금액 우리 이제 늘리는 것들이 모두 보조금으로도 향후 10년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주 기민한 또 역시나 대응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 관전 포인트 하나하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광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숙한 기업 이야기로 경제와 친해지는 신기반기 레드칩 시간입니다. 오늘도 더밀크 코리아 신기주 부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회사인가 살펴봤더니 일론 머스크 회사인 것 같은데 네. 테슬라는 아니고 아니에요. 뭐 네. 인공지능 관련한 회사 또 차립니까? 이게 머스크 참 회사가 많아요. 테슬라, 스페이스 X, 보링 컴퍼니, 뉴럴링크에 지난해 인수한 트위터에 또 회사를 차렸어. 실리콘밸리의 재벌, 문어발식 확장,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는데 회사 이름이요. 가장 핫한 트렌드는 인공지능인데 관련돼서 XAI 코퍼레이션이에요. XAI 코퍼레이션.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절차는 다 밟았는데요. 일단 등기이사 했고 회사 이름 정했고 주식도 1억 주 정도 발행했고요. 예. 특히 이제 비서실장을 뽑았는데 이게 그 제어드 버첼이라고 이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 아는 분들은 이 사람 등장하면 정말 직영 체제구나라는 걸 아는 정말 신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진지하게 인공지능에 참전하는구나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 뭐 오픈 AI 거기에 투자했다가 발 뺐잖아요. 그렇죠. 2015년에 먼저 선점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이제 엑셀 되게 좋아하는데 머스크가 샘 알트만이라고 지금 오픈 AI의 CEO가 원래는 Y 컴비네이터라고 해서 그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의 그 창업 사관학교에 해당되는 학교 교장이었어요. 예. X하고 Y는 원래 사이가 나빠요. 근데 이번에 AI 그 코퍼레이션 새로 설립한 회사는 네. 앞에 X를 또 붙였네요. 이게 정말 돌림자 참 좋아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X를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본인을 백만장자로 만들어준 출세작이라고 하죠. 배우로 치면 출세작이 X.com이라고 하는 온라인 결제 스타트업이었는데 요거를 나중에 페이팔한테 팔았죠. 원래는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그 페이팔을 하고 해서 결국 이제 대박을 내게 되는데 요때 X.com으로 대박을 내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관련된 본인 회사에는 다 X자를 집어넣어요.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테슬라에는 X가 없잖아요. 요게 테슬라는 그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회사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일론 머스크는 처음엔 투자자였고요. 가장 중요한. 그리고 나서 경영권을 좋게 말해서 가져왔고 나쁘게 말하면 빼앗다시피 했다는 분석도 나오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그 통제욕이라는 건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역시 초반에는 그게 창업자한테 맡겼다가 그 나중에는 내가 다 해야 되겠어 하고 가져와서 물론 결과가 좋죠. 성공했으니까. 근데 이 머스크는 그 X를 정말 좋아하는 게 머스크한테는 자녀가 9명이나 있어요. 예. 그 중에 한 명이 그 유명 가수인 그라임스하고 같이 사이에 낳은 아이인데 이 아이 이름이 그 수학 공식이잖아요. X가 들어가요. 여기에도. 제가 어떻게 읽는지 알아봤는데 X 애쉬 A12인데 여기서 애쉬가 AI 인공지능을 뜻합니다. 여기도 X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AI 인공지능이 정말 진심이고 최근에요. 이 잘 안 알려진 사실인데 트위터라고 너무 유명하잖아요. 서비스는 트위터인데 회사 이름 바뀌었어요. 뭘로요? X 코퍼레이션. 이야. 이 정도 되면 진심이죠.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창업자의 징크스 같은 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스페이스도 생각해 보니까 스페이스 X라고 X가 맞아요. 결국 들어가 있는데, 네. 근데 스페이스 X는 얼마 전에 발사 실패했잖아요. 그게 4월 20일 날 스타쉽 발사를 하다가 실패했죠. 4분 만에 폭발했잖아요. 근데 이거 관련돼서도
그 우주 개발 아시는 분들은 이게 실패가 아니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스페이스X 관계자도 박수치고 환호하고 머스크도 성공이라고 자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저도 이 모습을 봤는데 이게 네. 왜 그런 거죠? 이게 참 미스터리 X인 거죠. 이게 뭐냐면 그 일단 그 슈퍼 헤비라고 불리는 그 로켓하고요. 위에 달려 있는 스타쉽 우주선이 있는데 요거 두 개만 합쳐 갖고 각각 70m, 50m니까 120m거든요. 엄청 큰 거죠. 예. 이게 그 달나라 정복한 아폴로 프로젝트 로켓이 110m라고 하니까 그쯤 되면 사실은 엄청나게 큰 아파트 한 동을 우주 날려버리는 거니 발사 한 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분석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를 습득해서 실패한 이후에 그걸 통해서 성공으로 가는 게 우주 개발의 기본이니까 이번에 실패한 거에서 데이터를 모아갖고 그래서 다음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데 스페이스X 지난 10년 동안의 발사 성공 과정을 보면 실패를 한 두세 번 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이렇게 큰 아파트 한 동을 우주로 날려보내는 걸 한 번에 성공하려고 하는 건 욕심이겠죠. 특히 아시다시피 이런 식의 대형 우주선이 필요한 이유는 스페이스X는 비용을 절감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보잉 또는 맥도널드 더글라스가 과잉 비용 때문에 망한 회사인데 우주 개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근데 스페이스X는 비용을 절감했으니까 이 비용 절감의 방법으로 대형 우주선을 쏴 올리는 것 가능하다는 어떤 일단 1차적 증거를 모은 거죠. 그래서 박수치고 좋아했던 겁니다. 예. 드디어 이제 일론 머스크에게 X가 어떤 의미인지는 다 들은 것 같아요. 자녀들 이름에도 X가 있고 회사 설립한 것들 중에서 애착이 있는 데는 전부 X를 붙인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아까 인공지능도 앞에 드디어 X를 붙였단 말이에요. 진심이죠. 예, 네. 이게 그럼 진짜 남다른 의미가 있겠죠. 맞아요. 그 XAI 코퍼레이션인데요. 일단 먼저 가장 빨리 하고 있는 게요. 인재를 엄청나게 모으고 있어요. 아까 잠깐 이제 오픈 AI하고 같이 창업을 했다가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아웃된 또는 이제 회사에서 밀려난 이유가 뭐냐면 인재를 갖고 싸웠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재를 놓고 머스크는 내 휘하에 두고 내가 독점하겠다라고 한 거고 샘 알트만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주요 인물들은 그 인재는 사실 독점하면 안 되고 모두가 같이 오픈해서 공유해야 되고 인류 발전에 기술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고 했던 어떤 입장 차이 때문에 결국은 2018년에 깨지게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X하고 Y하고 사이가 나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게요. 인재를 막 확보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그 알파고하고 대국했던 구글의 회사가 있죠. 그 예. 딥마인드라는 회사인데 딥마인드에서 핵심 인재들을 빨아들였습니다. 그 인재가 사실은 그 이름 말씀드리면 이고르 바부슈킨 그리고 마누엘 크로이스라는 인물들인데 이 실리콘밸리의 AI 그 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들이에요. 이 인물들을 이 일론 머스크 쪽으로 움직였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인재를 확보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반대 진영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물들이 핵심 인물들이 아니야. 인물들보다 훨씬 능력 있는 인재들은 따로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미 실리콘밸리는 머스크 대 반 머스크로 AI 인재를 갖고 양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구글하고 오픈 AI 그리고 구글하고 MS가 인재 경쟁을 벌였는데 예. 이제는 제3의 머스크까지 등장하니까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학교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일만 했다고 하면 비싼 몸값으로 회사에서 스카우트되는 거예요. 이야, 요즘 같은 시국. 네, 스탠포드, MIT 이런 데서 헤드헌팅 당하고 있는 건데 심지어는 석사, 박사급도 아니고 학사급 인재까지도 다 빨아들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인간지능인데 혹시 저는 안 되나요? 네, 인공지능이어야 한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라디오 해야 돼요. 저 약간 말씀드릴게 예. 이제 라디오도요. 예. 앵커도 AI, 작가도 AI, 녹음도 AI로 하는 완벽한 올 AI 인공지능 방송이 미국에서 출범했어요. 그래요? 네, 이미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라디오도 못 하네요. 큰일 났네. 이 우리나라도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몇 개 학과들은 인공지능 전공했다 하면 그냥 데려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네. 정말 그래서 궁금합니다. 그럼 인공지능이라는 건 뭐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만 뽑으면 아무 회사나 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이고요. 예. 두 번째는 하드웨어가 필요하죠. 예. 여기서 하드웨어에서 가장 필요한 건 GPU라고 하는 건데 GPU는 아시다시피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임에 꼭 GPU가 필요하다는 걸 아실 거고 또 비트코인이나 이 가상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도 GPU가 필요하다는 걸 아실 거고, 이 GPU라고 하는 게 CPU하고 달리 뭐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표현되지만 알고 봤더니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드웨어더라라는 걸 알게 됐고, 요거 생산하는 회사는 엔비디아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 엔비디아 주가가 뭐 펄펄 날고 있는 것. 그렇죠. 정말 다 나쁜데 엔비디아만 좋죠. 근데 그 대표적으로 머스크도요. 가장 먼저 한 게 인재 확보한 다음에 엔비디아한테 GPU를 주문한 거예요. GPU를 얼마나 많이 주문했냐면 1만 개 넘게 주문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지난해 연말에도 GPU를 엔비디아로부터 샀는데 그거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GPU부터 확 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GPU가 이제 아마 공급난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고, 이만큼 수요가 크니까요. 예. 이걸 통해서 일단 하드웨어를 확보했고요. 근데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GPU를 확보한 주체가 뭐 XAI 코퍼레이션이라고 지금 말씀드린 회사, 요거는 사실은 회사 간판만 일단 등장한 건데, 그러니까 트위터를 통해서 샀습니다. 근데 이 트위터가요, 지난해 10월에 이제 인수가 마무리가 됐는데, 예. 트위터가 지난해 4월에 인수하겠다 막 싸웠다가 결국은 이제 소송전까지 갔다가 10월에 나 인수할게라고 머스크가 얘기했잖아요. 그 이후에 인력의 80%를 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은 줄이고 GPU만 샀어요. GPU가 산 비용 자체가 수천만 달러치라고 하니까 이거 잘한 거네요. 아이러니죠. 네. 이 원래 그냥 XAI 코퍼레이션 거기에서 쓸 거면 그냥 거기에서 사면 되는데 굳이 트위터에서 산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요. 그래서 결국 트위터를 중심으로 한 형태의 머스크의 AI 구상이 있다라는 게 차츰차츰 구체화되고 있는데, 여기도 X가 등장해요. 머스크의 가장 큰 그림 구상은요. 예. 슈퍼 앱 X라는 게 있어요. 슈퍼 앱 X.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슈퍼 앱이라고 하는 게 나라마다 다 있거든요. 뭐냐면 예. 이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메시징도 되고 뱅킹도 되고 물건도 살 수 있고 커머스도 되고 심지어 차량 호출도 되는 것. 우리나라에도 이런 서비스 있잖아요. 있죠. 네. K로 시작하는 거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걸 에브리싱 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슈퍼 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생각해 보니까 없네요. 그렇죠. 야, 미국은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 경쟁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런 식의 어떤 독과점적인 슈퍼앱이 등장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는 도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그럼 이제 그 미국 정부 규제 당국한테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못 하게 되니까. 근데 머스크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굉장한 독점주의자예요. 예. 독점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인물이니까, 이 인물은 트위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미국을 그래요. 정말 지배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슈퍼 앱 X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러려면 이제 XAI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인공지능 개발하고, 트위터 안에 있는 트위터에 우리가 남기는 엄청난 글들이 있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요즘 그 이제 생성 AI를 챗GPT를 훈련시키려면 우리가 쓴 글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표현되는 건데, 언어를 가르쳐서 이 인공지능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훈련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트위터 안에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독점해서 말하자면 자신만의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 이걸 LLM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할지도 이미 좀 구체화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금융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AI 더하기 트위터를 갖고 가장 먼저 하고 싶어하는 건 뱅킹일 것이다라고 하고, 미국에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흔히 쓰는 뱅킹 서비스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뱅킹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 요거 관련돼서는 최근에 그 많이 알려져 있는 그 금융 언론이죠. 블룸버그가 챗GPT하고 결합해서 이런 식의 관련된 금융 서비스를 내놔서 곽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스크가 하면 더 잘하고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머스크는 생각하는 거죠. 이거 이제 AI 용어로는 파인 튜닝이라고 불리는데, 좀 말하자면 특정 분야의 미세 공정을 통해서 세분화해서 적용시키는 것인데, 이걸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슈퍼앱을 통해서 각각 버티컬한 분야, 그게 뱅킹이든 메시징이든 커머스든 또는 뭐 테슬라 부르고 아니면 우주 여행 가기 위해서 우주선 예약하고 뭐 이런 걸 다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머스크의 구상이고요. 요 안에도 역시 X가 있는 거예요. 슈퍼앱 X가 있습니다.
트위터가 이제 예전 트위터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SNS에서 소통하기 위해서 인수한 줄 알았더니 이 트위터를 기반으로 뭐 뱅킹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자동차도 부르고 이런 걸 꿈꾸고 있었군요. 머스크가 정말 큰 그림을 그리는 데는 일가견이 있잖아요. 스페이스X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누가 이거 되겠어? 했는데 그런데 명분을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자신을 지지하게 만들고 그 비용이라고 하는 설득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갖고 정부하고 시장을 설득해서 우주 산업의 일각을 차지했죠. 이렇게 그 머스크가 X자 붙은 것들을 자꾸 하니까 정말 곱하기가 돼서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리네요. 이게요, 이번에도 가능할까에 대한 논란은 있어요. 일단 최근에 이제 머스크가 폭스뉴스하고 인터뷰하면서 자신이 만들 인공지능의 이름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제 챗 GPT는 익숙하잖아요. 예. 인공지능. 자기 건 트루스 GPT래요. 그건 뭐예요? 이게 뭐냐면 챗 GPT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뭐냐면 가짜 정보를 양산하고 예. 이른바 환각 현상이라고 해서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예요. 말도 안 예. 되는 논리를 갖고 말 되는 말 하는 건데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는 가짜다. 이건 거짓이고 내가 만드는 GPT는 트루스 GPT다인데 이 트루스 갖고 돌림자 만들고 서비스 만든 분이 한 분 더 계시는데 누굽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소셜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아. 왜 이렇게 하냐면 상대방은 가짜라고 몰아붙이고 내 건 진짜라고 만들어서 대립각을 세우는 거예요. 명분을 세우고요. 그리고 최근에 함부로 GPT 인공지능 개발하지 말란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만드는 건 가짜, 내가 만드는 건 진짜. 이런 얘기하면서 맞으면 명분 쌓기를 하나하나 해온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회사도 차렸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요 안에서 이제 정말 인재도 확보하고 하드웨어도 확보해서 하나하나씩 본인이 그리는 그림을 조각을 맞춰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쭉 그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투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세력들과 대립각 세웠던 것도 좀 이제는 걷어들여야 되지 않아요? 근데 머스크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샘 알트만 오픈 AI CEO도 머스크가 하는 이런 식의 말하자면 대립각 세우고 명분 세우는 거에서 말려들지 않겠다고 나는 관심 없어요 이런 얘기하거든요. 머스크의 수가 좀 읽히고 있다는 측면이 있기도 하고요. 적을 너무 많이 만든 것 같다는 느낌도 있는데 예.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머스크니까라고 하는 기대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은 많이 갈려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시장의 평가는 특히 실리콘밸리 평가는 이렇더라고요. 머스크는 원래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하는 분야에 먼저 들어가서 선점하는 거에 능숙하다. 예. 전기차도 있고 또 우주 개발도 있다. 예.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은 너무 인기 있는 분야잖아요. 정말 투자도 많이 되고 있고 인재도 많이 몰려 있으니까 여기서는 머스크처럼 약간 비호감도 있고 정말 트러블 메이커인 CEO가 하기엔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예, 워낙 뭐 신기반기한 분위기니까 저도 지켜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기주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마이클 볼튼의 조지아 온 마이 마인드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2차 전지 업체들이 대부분 공장을 증설하는 곳이 조지아죠. 조지아에 한국 깃발들이 휘날리면서 큰 성과를 내기를 바라면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